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주말 이상 더위가 한풀 꺾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4월 15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의 공습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보복 공격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시 강요 다수는 시기와 방식에 이견이 있을 뿐 보복을 찬성하고 있어 가자 지구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에는 권영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대학 총장급 교수 출신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패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현재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분 뒤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들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민주당이 다음 달이죠. 5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이 범야권의 공조로 최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지나서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 5월 2일쯤에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처리를 좀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민의가 이번 총선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쇄신 시험제다,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받아야 된다,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채, 양, 명, 주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회와,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명품백과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건들은요, 이종소 호주 대사 임명이죠. 전 호주 대사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특검이 발의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이 대통령에 관계가 돼 있고 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를 임명하면서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시각이 높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공수처의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자라는 것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을 특검법으로 다시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측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거 너무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정치 공세죠. 제목이 특검법의 이름이 순직 해병 수사방해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수사방해는 이제 경찰에다가 압력념이 그건 수사방해죠. 지금 이제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사고나 성범죄는 이제 일반 경찰이 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 방해를 합니까? 첫째,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직권 남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보세요. 상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정당한 권한이고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양성태 대법원장 판결이 그래요. 판사한테 압력녀도 직권남용 안 돼요. 왜? 권한이 없으니까. 이 직권남용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개입하면 직권남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공익이 아니고 개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논리 모순이라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수처 있잖아요.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문학적 예산서가 공처를 뒀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공처에 고발했잖아요. 지금 출국금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특검을 또 비용 몇백억 들여서 또 특검하면 달라집니까?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만들었잖아. 그럼 믿고 거기 맡겨야지. 그리고 윤 대통령 언급하는데 대통령 헌법에 소추 특권이 있는데 뭐 수사 대상이나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죠. 네, 박정훈 본자님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주장 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예를 들자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 외압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수사 대상을 정해서 이첩을 합니다. 수사 대상을 정해서 경찰로 이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해병 1사단장을 뺐어요. 그게 뭡니까? 수사 대상을 하나 빼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수사 관련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직권남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직권이 없으면은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대신 뭐가 성립되냐면요.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입해서 본인이 월권에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기관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마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이게 최상병의 청년 문제니까 청년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법률적인 지금 우리 서변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어떻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애매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조인들이 아닌 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특검법이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일부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네. 제의가 됐을 때도 또 찬성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두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수사 대상을 이제 그 특정해줘야만 경찰이 수사하고 대상에 빠지면 경찰이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해봐서 뭐 사단력까지 책임 있다, 아니면 살인과까지 책임 있다 이러면 이제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지 대상을 꼭 정해줘야지 그 범위에서만 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게 첫째 잘못됐고 두 번째 직권남용이 안 되면 국정농단죄나 국기문란죄가 된다 했잖아요.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에. 우리는 제형 법정주의예요. 범죄하고 형벌은 법률에 정해놔야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국정농단죄가 있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국기문란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없는 죄예요.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는 공산주의 옛날 소련에서 혁명에 방해되는 자는 다 처단한다. 이때 이야기죠. 지금은 제형법정주의 때문에 법에 없는 거는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 서변이 형법만 알고 헌법을 모르셔서 그런데 헌법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헌법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국정문란, 국기문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헌법에 비춰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사법적으로 찾아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원래. 네. 그게 이제 이 정치와 법이 연동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특검법이 뭐 일자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논쟁화 되고 좀 쟁점화 되지 않을까 거기서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박진영 부원장 말씀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동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의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오늘 조경태 의원까지 여기 특검법에 좀 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당 분위기 일부 의원들 얘기했지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5월 달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을 때 낙선자 분들도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표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아직 되겠습니다만 당내에서 파악이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거 패배 직후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민주당이든 뭐 저희 국민의힘이든 뭐 전 국민이든 할 거 없이 최상병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 규명,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모두가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빠른 시기에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그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21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정쟁만 난무하고 서로를 향한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6,000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은 98건에 달해요. 게다가 지금 뭐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상당히 있는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식의 주장을 해야지 최상병 특검을 먼저 꺼냈다?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굉장히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곧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해결할 만한 그런 법안들을 해결하고 최상병 특검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자 21대 막판, 22대 초기부터 아마 시끌시끌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정가이자 일단은 민주당이 조만간 22대 국회의원 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데 이번에 육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다수당의 최다선급이 보통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이 6선째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좀 높게 쳐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면 헌정사상 여성 최초가 되는데요.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갑자기 중립 기어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 기어는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그러면 네.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럼 국회를 왜 뽑았느냐? 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라는 거죠.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저도 겁이 나서 저도 인재를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 봐 저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네, 역대로 국회의장의 이미지 역할을 보면 사실 중재, 중립 뭐 이런 생각이 좀 탁 드는 게 사실인데 수영주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추미애, 조정식 두 인사는 지금 나온 얘기만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란 자리는 말한 대로 여야를 아우르는 자리여야만 하죠. 네. 그게 통상 그래 왔고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정부는 역대 87년 직선제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중립과 중재보다는 뭔가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보여줘라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들이 아마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같고요. 국회의장의 중립성도 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용인할 것이에요.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냥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이 제동은 국회에서 잡아야 되는데 국회의장의 중립만 지키면서 그냥 이 그 행정부의 이 독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게 그 자리의 어떤 위치, 그다음에 입법부의 위상 자체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근데 이제 조정식 그 당선자 같은 경우,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하반기에 국회 전반기에 나왔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전하시는 것이고 추미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마 대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또 대권까지 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치적인 부담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겠습니까? 여야 동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의장 듣고 이제 대권 도전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밝혀주셨고요. 자, 신조 대변인, 일단은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이 두 분 중에 22대 국회가 좀 정부와 좀 뭐랄까요, 좀 팽팽하게 맞설 상황이 좀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 굉장히 좀 우려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미애 의원이 지금 사실상의 민주당의 국회 내 입법 폭주를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죠. 당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것은 국회의장이 어느 특정한 정파의 편을 들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아놓은 각각 개별 입법부의 의견을 통틀어서 그것을 총괄하고 그것으로 발생한 여러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라는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사실상 저번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발언들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뽑지 않죠. 국민이 뽑지 않는 국회의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고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다라는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지금 국회의장직을 맡게 되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어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의 심판의 중심에는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을 용인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사실상 허용한 민주당도 그 공범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175명을 이끄는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물밀 선거전도 이제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이제 4선의 김민석, 3선의 김병기 등 11명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도전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뭐 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 중요한 선출 기준이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적인 열망을 알아야죠. 이채 양명주라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완벽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구조적인, 제도적인, 법률적인 문제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입법에 정확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국민들의 그 이 분노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쟁성 있는 야당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보면은 국회 전체를 무시한 겁니다. 거부권의 남발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이 땡땡 저 땡땡 기억하시죠? 거기에 변명을 하면서 한국 국회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 땡땡 저 땡땡 이야기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하시는 분이 항의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 대통령에 대한 뭐 이 항의성 결의안 이런 걸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가 거의 땅바닥에 내려앉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인데요.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의회라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집행단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집행단위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막는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앞장서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당파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과 이 국회의 어떤 균형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 심판을 좀 속도감 있게 하자, 그리고 투쟁성 있는 인물, 그리고 국회 정치 복원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거부권을 뭐 무력화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그 국민의 66.6% 3분의 2가 민주당 찍고 나머지가 국민의힘 찍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 45%가 국민의힘을 찍고 국민의 50% 민주당 찍은 거예요. 5.4% 차이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국민의 민심은 국민의 표가 어디 있냐를 봐야지. 의석수는 소선구제에서 승자 독식 한 표라도 많으면, 이건 이제 왜곡된 구조입니다. 국민의 뜻은 압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50대 45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예. 이 45%의 국민을 무시하면 나중에 민주당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뭐 가족 친인척일 때는 거부권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법무부 장관 때 본인 아들 탈영, 군무이탈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다. 정현희 권익위원장 이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자기 아들 수사 이거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재수사 명령이 내려왔죠. 근데 아들이 튀르키예, 터키 나가서 검찰이 소환해도 안 들어와요. 지명 통보가 됐습니다. 기소 중지가 된 거 이게 지명 통보라는 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아들인데 그때 보좌관한테 번호 주고 전화한 거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이런 게 국회의장이 수사를 받고 검찰청이 들락날락하고 기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아들 훈련소 마칠 때 소고기하고 기름을 뭐로 사줬습니까? 국민의 세금 정치자금 카드로 주가 벌금 전과자 됐잖아요. 이런 전과자가 국회의장 되면 이게 국회가 말이 됩니까? 저는 추미애는 절대 안 된다 봅니다. 그 장관의 아들하고 대통령의 부인하고 동급에 놓고 그렇게 옹호하니까 그렇게 총선에서 심판받은 겁니다. 이 얘기냐면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당 대표들은 총선 직후에 대통령에게 만나서 대화하자 연일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장관 기자, 일단 어제는 창당 한 달 만에 12석 거뒀죠.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개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사실 조국 대표가 한 말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말이 꼴잡하고 얍실이라는 말인데요. 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지만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니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무난하다고 믿었겠지만 그게 바로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취임 후에요. 대통령실에 8번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지만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22대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 3당 대표를 운운하는 것조차 좀 시기상조다. 얍실, 꼴잡이란 이런 표현도 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그간 대통령을 향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제일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네, 장관 기자 설명과 조국 대표의 그간 발언 들으셨는데 소정 변호사님, 일단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를 조국 대표가 했는데 지금까지 좀 들어본 말 들으면 좀 연상되긴 하는데요.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 걸까요? 두 가지만 제 지적하면요. 네. 예의를 갖춘다는데 이 꼴잡하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춘 제안입니까? 꼴잡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경상도지만 비열하다는 뜻으로 우리 장 기자님이 해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회담 제안 자체가 꼴잡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욕설에 가깝게 공개하는 게 대화할 때 그러면 예의를 갖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국 대표가요. 통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상고심에 하면 뺏지 못달고 이게 5월 30일 전에 날아간다 봐요. 지금 조국 국회는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우리 국회 개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건은요. 4개월 이내 대법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조국 항소심 선고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엄상필 대법관이 정해졌죠? 네. 그럼 이게 당장 다음 주 선고도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상고유세 같은 게 몇 장 됩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교도소 먼저 갈 이런 분이 무슨 3당 대표라고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지금요.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피고인. 당선인입니다. 당선이지만 국회의원 의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렇게 회담합니까? 나중에 교도소 안 가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중하게 제안하든지 이렇게 제안하면 안 돼요. 예,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 그간 해왔던 발언들이 있을 테고 대통령에게 직접 그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손정욱 변호사 말씀한 부분도 근데 너무 이 만나기 전부터 신비를 불편해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만나기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어떻게 드셨어요? 정쟁은 정쟁인 거고 국정을 논하는 건 논하는 겁니다. 원래 여야는 싸우면서 또 만나는 겁니다. 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적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안 됐던 거예요. 야당이 싫어서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이 이 모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개인의 감정성과 공적 업무를,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못했다라고 오히려 역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원래 국회는 개원 전에 만나야지만이 사실은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분담이 되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역대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변하지 않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아마 귀에다 대고 조용히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6월 1일 국회 22대 개원은 5월 31일 개원으로 바로 잡고요. 본회의가 6월 5일 시작된다. 이런 거 한번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일단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12명의 당선인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근처인데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거기서 한 이유는 뭘까요? 특별하게 어떤 앞으로의 전국 구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정치 세력이든 일정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국 혁신당의 첫 일정 자체를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지역주의 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후에 조국 혁신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그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선거 기간 내내 조국 대표도 호남과 영남을 오가면서 선거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왜 PK 쪽에 이렇게 공을 들이지 했던 것이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전반의 지지 기반은 호남과요.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일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국 혁신당이 향후에 지금은 비례정당으로서 12석을 얻었지만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위원회는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는 것이고 길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례정당의 모습에서 탈바꿈해서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에도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내 22대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전체적인 어떤 다당제의 어떤 틀 속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제 논외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박 부원장님께서 서로 이제 좀 얘기와 어떤 시각차를 보였는데 조국 대표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이제 더 무서워야 될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말한 대로 뭐 이제 뭐 실형을 산다. 그러니까 벌 볼 일 없다 하지만 이미 조국 대표는 잃을 게 없잖아요. 대부분 실형 살면은 본인이 국회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라는 세력이 남아요.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은 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무서움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저는 조국 대표가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은 저는 이제 박 부원장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1 야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내줬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의 혼란을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나는 아마 그 칼럼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볼 텐데 장관 기자, 일단은 총선이 지난주 끝났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200석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한 양문석 당선인 그리고 이대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김준혁 후보 때문에 막판에 수도권 박빙 현상이 좀 심화가 됐고 영남에서 보수 결집이 뚜렷해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지도부가 좀 조기 결단을 했다면 10석은 더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200석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200석 달성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아쉬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 저희 도움을 받은 사실이죠. 아마 그 지역은 이제 워낙 그 야당 텃밭이니까 본인들은 당선됐지만 초접전 지역, 특히 이제 그 부산, 낙동강 벨트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두 분의 발언이 저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한 게 김준혁 교수예요. 네. 김준혁 교수가 이제 마지막에 태계 이황 있잖아요. 태계 이황. 이분이 뭐 성생활의 대가라 했는가? 이분이 성리학을 하다 보니까 그 한자가 똑같기는 똑같아요. 성리학 할 때 성자하고 성관계할 때 성자하고. 그렇지만 이게 의미는 전혀 틀려요. 성리학은 주자가 말한 거는 본성 탐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계 이황이 성리학의 대가지 성생활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엄청나게 저는 유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그 비판을 받았고 이런 주말에 게 가서 영향을 줬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성균관대 가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장가 기자, 일단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상황 볼 텐데, 자, 포스트 한동훈이 누구냐, 이게 가장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지금 조금 전부터 중진 당선인들과 함께 사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얘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만 저희가 지금 좀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윤 원내대표는 108석에 대한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차기 지도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 또 일단은 비대위 체제를 꾸린 뒤에 하반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 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눈길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할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구성원 모두가 패배의 시기에 빠져 우왕좌왕할 틈이 없는 집권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의견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뭐 비대위 체제로 가냐, 권한 대행 체제로 계속 가느냐, 뭐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 자,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소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까 보십니까? 일단 2년 동안에 지도부가 5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비대위로 저는 갈 필요가 없다 봐요. 비대위로.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수습하고 있으니 빨리 저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제대로 된 이제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대선 주자급의 최고 중진이 대표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누가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은 이제 본인이 안 한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권성동 의원은 이제 친윤 이미지가 좀 강하고 옛날에 원내대표하다 물러났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낙동강을 지켜낸 김태호 이분이 대선 주자 김두관을 꺾었잖아요. 예. 상당히 그리고 당의 선당 우사로 옮겨가지고 당선된 유일한 분입니다. 전부 다 떨어졌어요. 유일하게 당선됐어요. 따라서 이제 영남권이고 개파색도 좀 엷어요. 그렇다면 이제 김태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간다면 나경원. 이분은 약간은 이제 약간 비윤 이미지지만 저는 반윤은 아니다 봅니다. 반윤은.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온다면 나경원. 그다음에 영남권에는 김태호. 이 두 분이 저는 적임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네. 봅니다. 예. 자,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 입장인데 뭐 권성동, 김태호 두 분을 어떤 당 대표 김태호, 나경원. 나경원, 예, 두 분을 추천해 주셨고 조기 전당대회가 맞다고 보십니까? 좀 비대위로 좀 뭐 추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제가 이제 남해당의 일에 정략적인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네. 정당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때문에 졌으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야 마찬가지인데 당원들의 의사가 늘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결국은 전당대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관리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습다고 봅니다. 투표에서 뽑는 사람은 누구나
공당의 대표가 되면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뭐 이 정도 기준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신조 대변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지정 부원장께서는 이제 비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멤버 그리고 당원 의중을 좀 살펴라 이런 말씀하셨고 뭐 최근 보니까 30대 초선이죠. 초선이 되는 거죠. 당선인이죠. 김재섭 당선인 또 새롭게 좀 부상하는 것 같은데 당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오늘 이제 중진들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내일 이제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규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 21대 총선 직후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때 저희가 103석이라는 참패를 당하고 난 뒤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당내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 갈등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8석을 획득한 이번 총선도 저희가 참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당내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 그것이 전당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당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당원 100% 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비판적인 논의가 오고 가는 걸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의 표심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실 민주당과 좀 겹치지 않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일단 민주당 8월 이전에 해야 되면은 6월, 7월 이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 뒤로 넘기게 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한다? 또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민심을 가감없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총괄 그 비대위 그것을 꾸린 다음에 국민이나 뭐 당원들의 그 중지를 모아서 당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조금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나 뭐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당내는 좀 신중하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30대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섭 당선인 입장은 어떤지 사실 뭐 좀 섣부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부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어떤 얘기 한번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권 도전 의사 있습니까? 고민 중이지만 저는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아니다는 아니네요. 물론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 예. 가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죽어도 못합니다는 아니란 얘기네요. 물론 죽어도 못하는 경우는 없죠. 늘상 하는 얘기가 뭐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배울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당에서 정말 김재섭 아니면 안 돼 정도가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좀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은 좀 선 긋고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자,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국민의힘이 좀 위기이다 보니까 새롭고 좀 참신한 인물을 좀 일부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김재섭 당선인 정도 30대의 뭐 대표든 비대위의 어떤 총괄 책임자든 세운다면 변화 쇄신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국민한테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뭐 이거를 뭐 비대위라든지 전당대회를 12월까지 끌고 가자라는 것들은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용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또 움직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선거에서 거의 말하자면 폭망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완전히 쇄신하고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사 남들이 보더라도 정치권에 있는 여유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과한데 어떻게 그 30대 김재섭 당선자를 초선을 비대위나 당대표로 세우려고 해? 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선 중진들 지금 저 국민이 모였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조경태 의원까지 다 해서요. 근데 그분들 몇몇을 보면 다 대통령하고 안 친한 분들이 다 당선됐어요. 그건 뭐겠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그냥 비윤이나 반윤 쪽에 속하는 분을 세우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좀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김재섭 30대의 비대위원장 그 정도 선은 뭐 신박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좋은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 의원들 좀 언급하셨는데. 뭐 본인 이제 과분한 자리다, 배울 게 많다 이런 겸손한 자세 보니까 뭐 예. 까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워낙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좀 중량감이 필요하고요. 저 정도면 이제 제가 보기에 뭐 최고위원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은 되는 걸로 최고위원 봅니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사안도 좀 관심입니다. 장각이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물러났고 뭐 주말이었어요. 어떤 글 손글씨로 뭐 어떤 편지를 남겼는데 정치 복귀 의사를 남긴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혹시나도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나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인사들에게 잘 지내시라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라면서 향후 행보를 예고를 했거든요. 유학설도 스스로 일축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일찍이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만큼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는 방안, 또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 잠룡들은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철부지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으며 나 홀로 대권놀이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강형욱 씨?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정무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책임당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기에 대한 어떤 고려성 그리고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저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은 뭐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고색창연한 말이기도 하고 이분 계속 좌파 김경률 좌파 한동훈 좌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이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갑자기 대통령 강형욱 씨 얘기를 꺼내서 깜짝 놀랐는데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보수의 상당히 그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그건 놓을 수가 없죠.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저는 재충전을 좀 하다가 이번에 가장 아마 보궐선거가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명씩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돈봉투 받은 의원도 11명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수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수도권의 험지의 보궐선거가 되면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저는 국회의원 경험 이게 상당히 좋다 봐요. 그리고 다음에 대선으로 이제 출마하는 거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요. 이런 두 분 다 저는 이게 이런 게 양비론이 필요합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시장도 이제 뭐 문재인의 개가 뭐 저거 사냥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난 회장한테 이 가혹하게 두 번 죽이면 안 돼요. 저는 홍 시장 발언도 과했다 보고. 그런데서 이제 김경률 또 비대위원이 저 뭡니까 저 대통령 뭐 이게 뭐 짓는 소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당의 원로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저렇게 또 비난하면 그래서 김경률 핵에서도 많이 비난받는 거죠. 두 분 다 저는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때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박지원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뭐 추측도 나오고요. 포스트 한동훈. 김경률 씨는 제 예측의 하나는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네요. 제가 어떤 건가요? 선거 끝난 후에 당선 안 되고 진중권 씨를 위협하는 방송 패널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예측 이 자리에서 했는데 잊어버리셨네요. 아마 그 길로 갈 겁니다. 저분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제까지 계속 공직하셨어요. 그렇게 공직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는 건데 결과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좀 나라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두고 한 말일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지금의 대통령 아닌가요? 교묘하게 지금 대통령도 빗대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잠시만 텀을 두면은 이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못 복귀하도록 대못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정치 현실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 떠나면요. 여기에 기라성 같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못 돌아오게 절대 공천 안 줍니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말씀 종합해 보면은 친윤, 비윤, 뭐 친한, 뭐 어떤 3파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갈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 새 비서실장, 후임 총리 인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는데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즉각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말들이 많은데요. 앞서서 좀 김대기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모두 좀 행시 합격 후에 공직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정책과 정무적인 감각을 두루 갖춘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상을 좀 좁혀 나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는데 이번 교체 인사가 총선 후에 윤 대통령의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인사 조치인데 또 서울대법대의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좀 더 숙고하는 모습입니다. 원 전 장관 외에는 이번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굴에 의뢰 출마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에 거론이 되고요. 또 후임 총리로는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김한길 위원장도 역시 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권영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총리 얘기 아무도 지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낭설이다. 생각 없다. 이렇게 좀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쭉 설명과 함께 화면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는지 보셨을 텐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먼저 비서실장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위력 검토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뭐 오늘 신문에 보면 또 고심하고 있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좋은 카드입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공분 카드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그 비서실장 하면 이제 그 아마 쇄신 의지에 대해서 좀 이게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잘했어요. 남 탓 안 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비서실장으로. 네. 다만 이제 그 보궐선거에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가 곧 선거 임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선 무효 보궐선거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지켜봐야겠죠. 그분들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중진들 여러 분 좀 전화를 해봤더니 전부 이제 총리나 대표를 고소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리는 처음에 지명한 총리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나. 한 번에 야당에서 길들이게 하면 첫 총리가 낙마할 수가 있거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명이 진짜 총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회 통과에 대한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서 좀 피하는 분위기고 당대표도 이제 이번에 하면 공천권 행사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선 주자들이 당대표 하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따라서 공천권도 없는데 괜히 이게 지금 힘들 때 맡을 필요 있나. 전부 이게 고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군요. 박지원 부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이 원희룡 전 원희룡 비서실장 이야기는 계속해서 야당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범적으로 정쟁에 앞장서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야당 공격하고 그런 분인데 정쟁에 선봉에 섰던 분인데 이분을 그대로 임명한다? 그러면은 여권이 전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야당 공격하고 야당 대표들 뭐 어디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절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총리 문제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라 걱정하는 입장에서 네. 가짜 나라 걱정이 아니라 관료들이 신뢰하는 아주 신망 높은 경제 관료 출신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이기 때문에 정치인 누가 와도 관료들이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관료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들과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총리를 임명해야지만이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 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가급적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대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그냥 우려를 표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떤 의중인지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죠. 낙선 이후에 어떤 낙선 인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예. 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렇게 했으니 2년 동안 욕을 먹지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일 때는요. 인적 쇄신으로 돌파할 게 아니라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참모진들 심판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대국민 어떤 담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인적 쇄신을 해야 일할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른 권영세 지금 당선자까지도 아직 모른다. 손살에 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또 가서 고생하라고? 또 가서 쓴소리 하면은 시끄럽다고 하고 본인이 다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면 왜 그런 욕먹을 일을 합니까? 중요한 거는 인적 쇄신을 하려면 본인이 먼저 국민들한테 제가 바뀌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나 주변에서도 인적 쇄신이 쉽게 이루어질 공산이 커요. 근데 그냥 인적 쇄신을 누가 한 해 만에 하마평 하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쇄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방식 자체가 또 잘못됐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또 이게 결과는 단추가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다.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오늘이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나왔는데 의미가 있는 수치랄까요? 조금 특별한 특이한 숫자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 인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국정 지지율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한번 CG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저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한 주 전보다 4.7%포인트나 떨어진 32.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떨어졌던 그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 부정평가는 저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네. 잘 못한다는 답이 한 주 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63.6%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그 중진들과의 만남 이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최고위가 없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신조어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지율이 좀 많이 꺾인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직후, 그러니까 여당을 향한 선거 참패 직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민의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서정국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의 총 득표를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줄어든 수치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첫 선거운동 스타트와 마지막을 장식했던 용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8번, 7번을 찾았다라고 하는 동작 을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정확한 민심은 오로지 국민의힘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한 심판적인 성격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적 쇄신 등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변화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노력을 저런 식으로 폄하한다라는 것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그 모습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 주석의 112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맞이해서 축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일성 경축 야회와 축포사를 준비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등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북한은 해외 친북 단체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며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고 사회주의 건설,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타국인 러시아에서도 북한 민족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들어 태양절 단어 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 4월의 명절 등으로 표현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선대 업적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다시 태양절 단어가 등장하면서 전문가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폭발물을 실은 드론과 미사일 300여 대를 발사한 겁니다.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었는데요.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공격 대부분을 막아내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이번 보복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이슬람 율법에 근거했다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 누구든 해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이르면 현지 시각 15일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외신 보도와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